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선배 시민 얘기를 또 여전히 하는데요. 선배 시민의 지난번에 선배 시민이 살아야 될 집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 선배 시민의 집은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강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제 큰 제목이 노인에서 노인으로. 이 앞에 노인은 사람도 아니래요. 복지관에 갖고 강의를 했는데 어르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람도 아니래요. 노인인 건 거야.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웃에 있는 어른들을 보게 되면 이 경제적인 것만 빼고 나면은 지혜로운 사람인 건 거죠. 그 속에는 경험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는 우주가 담겨 있고, 저의 역사가 담겨 있고, 한국사가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라도 꼬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할 때 했고,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 전쟁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은 싸움을 못했는데 길을 찾아내더라. 그래서 노마지지란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노인에서 노인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노인은 항상 의지력을 가지고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좋은 집에 살 때, 그것이 가능한 집에 살 때 하는 것들이 이제 지난 시간이었고, 오늘은 그럼 그런 집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걸까 하는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선배 시민의 집. 그 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그래서 부제가 뭐예요? 호모 에코노미쿠스에서 호모 폴리티쿠스로. 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 동물.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다 하는 것들이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고,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가장 큰 특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의 성과는 뭐로 봐요?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호모 폴리티쿠스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히랍에서는 공동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디오테스. 이디오테스는 바보, 멍충이, 얼간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디오테스. 왜냐하면 광장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동체 일을 논의하는데, 아유, 나는 그냥 돈이라 볼래.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의 일들을, 그리고 공동체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이디오테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디어트. 지금 이제 영어가 이디오테스라는 고대 히라보에서 온 게 영어로는 이디어트인데 바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치적 동물 호모 폴리티쿠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근데 그 정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제도 정치에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정치도 포함해서 보다 폭넓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 관심을 갖는 인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에서 노인으로 지혜로운 사람. 호모 폴리티쿠스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겁이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집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집은 어떻게 구성될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집이 되려면 최소한도 노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첫 번째가 뭐죠? 소득. 두 번째가 의료, 질병에 대해서. 그다음 세 번째가 돌봄이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만드는 거 누구는 모르냐?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은 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배 시민의 집, 그 집을 만드는데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원을 조달하는 첫 번째가 부자들의 기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부의 놀라운 사람을 보여줄게요. 이분은 젊은 친구인데 30대가 됐고 부인 첸이랑 이번에 얼마를 기부했어요? 작년에? 2015년도에? 52조를 기부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있는 주식의 99%래요. 52조를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의료를 위해서 써달라고 한 건가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은 이렇게 기부에 의해서 오는 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저 어떠세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그때 기부를 할 때 딸에게 쓰는 편지, 지금 저 안고 있는 딸이 있잖아요. 둘이서 이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내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난 이런 기부를 한다. 그래서 그 장문의 편지를 써요. 우리는 굉장히 세계인들은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배 시민에 대해서 하고 인문학에 대해서 하는데 인문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요. 제가 정말 좋은 걸까? 정말 좋은 걸까?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는 그냥 순수한 기부가 아니라 유한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만들어요. 일종의 이제 기부를 매개로 한 유한회사인데, 그래서 유한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저것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그 가족들이 갖는 건가? 그 측근들이.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재산을 이동시키는 건 거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돈은 오른쪽으로 옮긴 거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증여세 같은 것들도 안 내는 방법인 건 거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큰 문제들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필랜스로스 캐피탈리즘 그래요. 그러니까 자선 자본주의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 사람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고 어디로 나와요? 그 돈을 갖고. 사회로 나와갖고, 사회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자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자본주의가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저런 방식의 구제가, 물론 저 방식은 주요한 구제 중에 하나죠. 저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인데, 저런 것들로 돈을 주요하게 모으는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저렇게 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주는 사람은 자선과 시혜가 돼버려요. 권리적으로 평등하지가 않은 건가요? 그래서 저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돈은 저렇게 나오면 안 되고 부자 증세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저 양반은 저걸 부자 증세로 나오고,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저 돈을 저 사람이 기부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배 시민의 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이 지어지려고 하면, 벽돌이 끓으려면 그거는 증세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그 NHS 있잖아요. 영국의 NHS는 99%가 일반 조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와야 되지.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별해갖고 주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훌륭한 거지만 저 방식으로 굴러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증세를 하기 시작해요. 증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세를 어떻게 할 거냐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증세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거예요. 자, 노키아 부사장이 지금 몇 킬로로 달리다가 잘못됐어요? 규정 속도보다 몇 킬로도 나왔어요? 25km. 얼마 벌금 냈어요? 지금? 얼마 냈어요? 예. 저 정도 돈을 벌금으로 냈어요. 왜 저 정도 돈을 벌금으로 내요? 저 정도 돼야지 저 사람은, 이거 굉장히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저 양반한테 10만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다큐를 봤는데, 어떤 재벌이 계속 편의점 사진 찍히는 거 앞에서 운전사 기사한테 거기서 쓰게 해달라고 커피를 뽑으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벌금이 나온대요. 잘했다고. 그 정도 내가 낼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 벌금이 10만 원이 어떻게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이 오히려 평등한 조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가요. 또 하나의 사례도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요.
자, 이 사람은 속도 위반으로 벌써 2번이나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벌적 범칙금이 더 내는 모양이에요. 자, 우리나라하고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저건 뭘 보여주냐면 범칙금조차도 소득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사회인 건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건데 어디서 이렇게 땅을 파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탈상품화, 상품이 아닌 것들을, 필수품들을 늘리기도 하지만 계층화의 수준도 낮춘다 그랬잖아요. 그 방식인 건가요?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는 훨씬 더 저것보다 소득 불평등을 바꾸기 위한 증세들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이드 조지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로이드 조지는 이 소위 얘기하는 영국의 복지국가가 1945년도에 등장했는데 1910년대에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복지국가 초석을 만들게 돼요. 그때 로이드 조지가 뭐냐면 노령연금 같은 걸 만들어요. 노령연금을 만들었을 때 노인들이 우체국에 자기가 그걸 증명받은 그 나이라든가 증명 막 우체국에 달려가요.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들이 어디냐 이거죠. 갈 때 뭘 들어가면 장미하고 선물들 들어가고 우체국 직원한테 줘요. 그게 이제 로이드 조지의 개혁이었는데 물론 현재에서 보면 굉장히 제한된 어떤 거였는데 그 돈을 로이드 조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돈을 우리가 어디서 가져오냐 했을 때 이 양반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달걀을 우리가 가져올 때 달걀을 몇 개 꺼내도 별로 그렇게 꺼내간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10만 원 일당을 벌면서 10만 원 꺼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뼈가 아프겠어요. 근데 아까 저런 상속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꺼내오면 꺼내가는 줄 알겠어요? 이거 부자들은 우리가 뭐라면 어느 정도가 부자냐?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내 재산이 얼마만큼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데서 꺼내오라는 건 거야. 그래서 로이드 조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국민의 예산안이다. 그래서 people's budget. 이렇게 people's budget. 그래서 이걸 갖고 뭐라 하냐면 국민의 예산인데 그렇게 꺼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느낌들을 못 갖는 사람한테 꺼내오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쟁 예산이다. 전쟁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전쟁 예산이다. 지금 아까 저런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범칙금을 저렇게 매기기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죠? 전쟁 예산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조세가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건가요? 자, 지금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전인 거는 세금을 떼기 전에 소득과 세금을 띈 후에 소득을 비교해 보는 건가요? 그러면 세전에 어떤 일종의 어떤 빈곤율을 본 건가요? 그리고 세후의 빈곤율을 본 건가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OECD 평균하고 상당한 차이가 지는 것 같지 않아요? 세전에는 OECD는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노란 막대가 세후에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세전에 OECD보다 낮았는데 세후에는 어떻게 돼요? OECD보다 높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통해 가지고 소득 이전들을 시킨 시스템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건가요. 근데 OECD 국가들은 그걸 통해 갖고 세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조세 정책들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배 시민이 사는 집을 증축하는데 벽돌들 있잖아요. 그 벽돌들 중에 핵심이 이제 돈인데 그 돈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대라고 해요, 연대. 연대라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덜 버는 사람들한테 소득 이전을 시키는 방식이다. 그럼 내가 오늘은 더 많이 벌지만 내일은 더 많이 벌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는 더 많이 벌지만 내 자식이 더 많이 벌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갖고 사회적 연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이제 다른 나라랑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자,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어때요? 엄청난 차이가 지죠, 그죠? 엄청난 차이가 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도 세금 많이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금은 많이 내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조세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있잖아요, 세금 감면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감면 제도들을 이렇게 딱 뜯어보게 되면 고소득층이 훨씬 더 감면을 많이 받게 되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소득 이전이 굉장히 약한 나라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가능해요? 저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저러한 것들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로, 법으로 그것을 승인해야 되거든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정치라고 보는 건가요. 정치요? 정치가 밥 먹여준답니까?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오? 그 정치란 거 개나 갖다 주쇼. 정치는 밥을 먹여준다. 정치에 왜 그렇게 혐오증을 느끼는 거죠? 아, 이거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의 정치꾼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쥐 뱃속 채울 줄만 알지 어디 우리를 위해서 삽니까? 정치하면 아유 그냥 아주 치가 떨려요. 아이 목욕을 시키다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꾼의 정치를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린 것은 아닐까요? 정치를 외면하는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침묵, 순응, 묵인, 방관할 때 악은 만들어진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외에는 없다. 인간에게 정치는 공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죽은 거나 다름없죠. 정치꾼을 보는 정치가 아닌 나의 일로 정치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를 참 혐오하잖아요. 왜 혐오를 하나 했더니 사실은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정치꾼이 나쁜 건데 우리는 정치가 나쁜 거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넣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목욕을 하다가 목욕물이 지저분해지면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려요. 정치를 오염시킨 것이 정치꾼들이거든요. 영어로 politician 이렇게 얘기하는데 politician들은 뭐냐면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스테이츠먼은 뭐냐면 공적인 권력을 통해서 공동체 일을 논의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스크린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건가요? 근데 다 보니까 정치꾼들이거든. 그러니까 정치는 정말 상종도 못할 거야 하고 나서 정치를 버리면서 뭐까지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정치까지 버리게 됐다. 근데 정치를 버리게 되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정치꾼들인 건가요? 정치꾼들인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착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나 아렌트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침묵, 순응, 적응, 무관심할 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등장을 우리가 방조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악의 평범성이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악이 등장한다. 그 악은 얘기한 대로 히틀러였고요. 그 다음에 정치였다는 거예요. 정치꾼들이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치꾼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은 뭐냐면 정치를 혐오하는 건 거야. 정치 영역들은 자기 영역이 되는 건 거지. 근데 사람들이 선의 평범성,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비판하기 시작할 때 정치꾼들은 상당히 자기 입지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가져야만 되느냐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들 속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건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그런 상황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상황들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들이 정치였다는 건 거야. 특히 시민들이 참여했던 정치. 그럼 제가 지금서부터 뭔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서 자본주의를 좀 더 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재원을 조달하는 첫 번째가 부자들의 기부예요.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는 훨씬 더 소득 불평등을 바꾸기 위한 증세들이 이루어진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요 그림 한 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816년에 제리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저게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뒤에서 보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절박해 보이죠, 그죠? 근데 저 그림은 뭐냐면 지금 난파됐던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서 멀리서 오는 배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막 팔을 흔드는 그런 장면들인 건가요? 살려고. 그런데 저기에 탔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살아남냐면 10명이 살아남아요. 근데 그 10명들이 전부 다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저 가운데 통나무 보이시죠? 저 통나무가 보이고 배 언저리에 뭐가 보여요? 죽은 사람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좀 거무튀튀하고 오래된 사람인 건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보이죠?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저 시체를 잘라다가 먹은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분열증에 걸린 그 10명이 살아남았는데 근데 왜 저게 자본주의랑 깊은 연관들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원래 그 우리가 자본주의가 처음에 시작될 때 이 상업 자본주의 그러니까 소위 중상주의 때는요 유럽에서 만든 어떤 그 뭐랄까 세부치 같은 거 이제 공업 제품을 갖다가 아프리카로 이렇게 싣고 가요. 그래서 그것을 팔고 거기에 있는 노예들을 사요. 그 노예들을 사고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안 돌아와요. 아메리카로 가요. 그럼 남미라든가 그런 데 플랜테이션 농장에다 사탕수수밭에 그 노예들을 팔아먹어요. 그럼 거기에서 난 사탕 있잖아요. 설탕. 이걸 짓고 다시 유럽에 와가지고 팔면서 부를 축적을 해요. 이게 삼강무역이에요. 삼강무역. 그런데 저 배가 그런 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출발한 배예요. 이렇게.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절대 군주하고 결탁한 저 부르주아지들이 배의 선장이 그것을 배를 몰 자격증도 없는데 그거를 뇌물로 자기 자격증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은 지금 배를 몰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모는 거 이게 태역 군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침몰을 했는데 침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것에 배가 침몰하게 된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절대군주와 국가와 그 다음에 그 선장이 제공했잖아요. 그럼 피해를 누가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자본주의 위험은 놀라우리만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달라요. 그리고 피해의 원인도 밝히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걸 가지고 울리 백이라는 사람은 위험사회가 왔는데 그 위험사회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위험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위험에 빠질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고 위험의 원인을 밝히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위험은 굉장히 계급 차별적이더라. 똑같이 피하는 것 같지만 누구는 살아나요? 선장은 살아나요. 선장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세요?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배가 딱 빠지니까 선장이 서둘러 갖고 뭘 꺼내요? 구명정을 꺼내요. 구명정을. 그래놓고는 구명정이 있고 나머지 배가 난파됐으니까 쪼가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장이 딱 지시를 해요. 당신 타시고 당신 타시고 당신 야, 넌 안 돼. 부르주아지 고급 군인 그 다음에 귀족들만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뗏목에서 죽든 말든 뗏목인데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뗏목하고 구명정 저렇게 연결을 해요. 밧줄로 연결 쭉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놈들이 좀 있으면 일로 넘어올지 모르겠다.
우리도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보셨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되더라. 제리코라는 사람은 저것을 그 뗏목도 가서 실증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도 보고 그래.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버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가치를 증식하는 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저렇게 뗏목에 있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거다 하는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자금 저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지? 했었을 때 마샬이 얘기했던 시민권을 보장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 자유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거권이라든가 선거를 통해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까지도 갖고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돼? 사회권까지 줘야 돼? 이런 건가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 저 구명정과 뗏목 속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저 상황에 빠질 거야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인식들이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 인식들 속에서 시민들이 정치적인 과정들 속에 개입하면서 아까 했던 그 3가지 권리들, 또 내지나 5명의 거인들을 물리치거나 더 나아가게 되면은 위화감이라든가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나섰던 건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난 그저 내가 오늘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힘드니까 나는 내 생계만 책임지고 난 정치와 무관해. 탈정치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 사회는 더 위험해지더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탈정치화된 것들은 이디어트, 바보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들면 이런 건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장면인 것 같으세요? 이게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건데, 모던 타임즈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찰리 채플린이 이제 공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장에 들어갔더니 너무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시키는 건 거야. 저 당시에 공장법이 어떤지 아세요? 공장법이 근로자들을 위한 법인데 그때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세요? 13살 이전까지, 그러니까 13살 이전까지의 아동들에게는 노동은 어느 정도 시켜 12시간만 시켜라. 이렇게 몇 살서부터 일하는지 아세요? 4살서부터 일해요. 그럼 어디서 일하는지 아세요? 탄광에서 일해요. 왜 탄광에서 일해요? 애가 작으니까 조그만 데 들어가기 좋은 건 거야. 얘가 또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요? 굴뚝에서 일해요. 굴뚝 청소시키는 건 거야. 그 굴뚝 청소하다가 죽으면 애가 들어가서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방적기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먼지들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솜들이 뭉치고. 그럼 그걸 꺼내는 애도 애인 건 거예요. 그래서 올리버 트위스트의 그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인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등장할 때 그런 방식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19살서부터 14살까지는 몇 시간 시키냐? 그때 공장법이 규정했던 것은 14시간이에요. 너무 일을 많이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들을 그대로 참여하니까 얘가 크레이지가 되는 거예요. 크레이지. He's crazy. 그 미쳤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볼트를 돌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돌리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저 장면이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기에서의 뗏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구조가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교체는 되지만 저 반복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사회권이었고 시민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치라는 건 거예요. 가정에서 제기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제기하고 먼저 이런 것들이라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흥미롭지만 좀 슬픈 통계가 있는데요.
자, 저 뒤에 보이는 통계가 독해가 되듯, 자, 이 노란색 그래프는 하고 파란색 그래프가 상당히 흥미로운 대비인데, 우리는 지금 산재가 별로 안 일어나죠. 왼쪽을 보게 되면 파란색은. 그런데 오른쪽에 산재 사망률은 어때요? 엄청나게 높아요. 저 통계를 그대로 독해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화끈해갖고 안 다치거나 다치면 사망 정도로 다친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통계로 보게 되면. 제가 안산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쭉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산재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자 쪽에 있는 측하고, 그 노동조합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회사 쪽에 있는 그 산재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산재 은폐가 어느 정도 일어나나 했더니 그 당시에 10건 중에 8건은 은폐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쪽 다. 그러니까 지금 화끈하게 다치는 것들이 아니라 산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은폐되고 있다. 웬만한 작은 것들은 뭘로 처리해요? 공상 처리를 해갖고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어떻게 돼요? 저것 때문에 부담들이 가중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더라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어떻게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일상의 정치라고 보는 건가요. 우리나라 산재 노동자가 한 해 몇 명 죽는지 아세요? 산재를 가지고 2,000명 정도가 계속 죽어요. 저기 이라크 전쟁으로 미군이 죽은 게 한 해 50명이었었어요. 이제는 계속 죽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산재는 어떤 건가요? 내가 노동력을 상실하는 건가요?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저 시스템에서 사회임금이었을 땐 거의 죽음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인데 저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우리는 산재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사망이 일어나잖아요. 평균 내봤더니 기업이 범칙금으로 낸 게 50만 원이래요. 한 명당. 영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6억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산재율도 우리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줄어들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산재를 당했을 때 영국은 기업 살인죄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고 우리 50만 원 내고 말아버리니까. 그럼 저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느냐? 영국은 왜 그런 기업 살인죄가 적용이 됐느냐? 세월호 같은 것이 저 친구들도 무너졌어요. 빠졌거든요. 그때 영국의 시민들이 다 나섰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참에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 기업 살인죄가 등장을 했거든요. 우린 지금 저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삼풍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그 이에 성수대교서부터 시작했고 최근에는 옥시까지 옥시싹싹까지 뭐 옥시싹짝이 그 여러 개의 기업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까지. 근데 우리는 과연 저런 전반적인 점검을 했느냐 이런 건 거야. 빙산에 여기 떡 벌어지면 보상하고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건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세월호 이야기인데요. 제 가방을 제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사진 소리 굉장히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사진이.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만나서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세월호 유가족 중에 그 위원장 하신 유경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렇게 세월호 같은 그런 배지라든가 이런 상징을 달았으면 그렇게 안심이 된대요. 안도감이 생기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비정상적인가? 내가 정말 나의 이득을 위해서 지나 보상 때문에 지나 이런 불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인 정치인은 저런 거 하나 달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얘기하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꾼들의 정치 국회에 나가고 뭐 내가 당선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 양반들에게서는 저런 건 거예요. 그러면 저 정치가 왜 우리는 저것에 대한 항의냐? 그 아이들이 돈도 없는 아이들이 제주도식이나 간다고 해갖고 우연히 교통사고로 죽은 거냐?
아니면 이것이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민간 안전업체가 선박회사가 민간 안전업체의 회원사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그 규제에 대한 문제들이 탈규제화돼서 생긴 거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을 제가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질문될 때 또 다른 세월호가 계속 나타날 거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타난 것들이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는 안방의 세월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방의 세월호.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는 저런 거 안 썼냐? 우리도 사놨대. 그런데 아이고 저거 뭐 그냥 좀 품을 더 들이지 이랬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건 건가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건가요? 근데 저것이 왜 그럴까 했었을 때 아까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건가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뗏목과 구명정의 구조가 있는 건가요? 뗏목과 구명정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제기하고 인식하고 그러는 것들이 정치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호모 폴리티쿠스다 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다 이런 건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 저가가요.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자율안전대상이었어요. 자율안전대상 앞에 자율이라는 말이 뭘 의미해요? 니들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지정한 업체에 가서 뭘 하면 된다?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선 저런 일이 안 발생하는데 미국에선 저런 일이 안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만 발생한 거예요. 외국 업체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엔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시민들의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라는 건 일상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저거 하나 다는 거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크게 한번 소리 한번 치는 거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치인데 우리 이디어트가 된 건가요? 바보처럼 정치는 마치 국회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꾼들의 일인 것처럼 이제 그래온 것들은 아닌가 하는 건가요? 자, 이 문제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위험에 대한 생각부터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위험이 정말 개인으로서부터 오는 건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뗏목과 구명정이라는 구조들 속에서 오는 건지 하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보신 다음에 시작해 볼까요? 피잖아. 참. 캔 딸 때 것 좀 조심 좀 하지. 애 좀 잘 보라고 했잖아. 피잖아. 뭐야. 그거 어느 회사 제품인데 뚜껑이 그 모양이야. 정부는 대체 뭐하고 있었길래 이런 제품이 나오도록 방치한 거야? 도대체 정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진작에 위험물질 규제를 강화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미국의 마서드 비니어드 섬. 이곳의 공용어는 수어입니다.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지 않아서이다. 이곳에서 청각의 손상은 그저 손상일 뿐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화를 하지 않으면 장애인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어요. 기가 막히네요. 장애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위험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개인입니까? 사회입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 가갖고 유학 가갖고 처음에 당황했던 것은 버스가 전부 다 저상 버스더라고요.
일반 버스는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와서 제가 이제 장애인들 강의를 했는데 이제 45인승 버스를 대절해갖고 MT를 떠났어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근데 버스가 무슨 버스가 왔어요? 일반 버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어서 올리고 휠체어 올리고 휠체어 내리고 업어서 내렸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이 제 등에 엎혀갖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장애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스코틀랜드 장애인이 우리 한국에 오면 뭐라 그럴 거냐 이거예요. 뭐 있다이? 나라가 다 있어. 그게 문명적이 아닌 나라가 어디 있어?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더 극단으로 밀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집에 오면 장애를 못 느껴요. 왜 그러겠어요? 가족들이 다 수화를 하니까. 바깥에만 나가면 장애를 느껴요. 여러분들 중에 수화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느끼는 건 거예요. 이 사람이 손상일 뿐인데 청각의 손상은 장애를 느끼는 것들은 청각의 손상 때문에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지 않아서 그러면 여러분들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애인에게 너가 여기에 적응하라는 것만 얘기했지 사회가 적응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우린 누구도 산재를 통해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데 장애인의 99%가 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90%의 어떤 그 위험들 속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럼 10%는 뭐예요? 그때 알고 보면 환경오염이라든가 등등의 사회적인 원인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이 개인적이냐 사회적이냐 하는 것들을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떠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지더라 그런 거예요. 달라지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거기에 어떤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위험을 함께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했는데 굉장히 재미난 그림이 있어요. 자, 이 equality, 평등인데요. 자, 왼쪽의 평등은 어떤 평등이에요? 사람에게 받침대를 다 하나씩 준 평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친구, 중간 친구, 만책 친구 전부 다 야구장에 가고 하나씩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큰 애는 더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는 겨우 보고 맨 막 안 보여요. 기회의 평등이에요. 기회를 똑같이 준 건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 왼쪽은 어떻게 돼요? 큰 애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중간 애한테는 하나만 주고 제일 작은 애는 2개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보여요. 이게 조건의 평등이에요. 조건의 평등. 자, 보세요. 아주 재미난 그 책이 있는데 병목사회 뭔지 이런 책인데 거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이제 전사의 사회가 있어요. 전사의 사회는 전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귀족인 거지. 지키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평민들이 있어요. 생산하는 사람이겠죠. 중세로 치게 되면은 3계급이 있었는데 성직자, 그 다음에 싸우는 사람이 귀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사람이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전사하고 평민하고 전사하고 평민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세습이 되잖아요. 세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내가 아버지가 뭐예요? 아, 이게 평민이야. 농노야. 그러니까 난 계속 농노가 되는 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사, 그러니까 소위 귀족이 계속적으로 막다가 사람들이 이제 힘이 너무 세지니까 안 되겠어. 그래. 그럼 우리 새롭게 룰을 정하자. 어떻게 룰을 정합니까? 그랬다는 소리 뭐냐면 16살 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전사하고 귀족 평민의 자녀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운동 경기로 그러면 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운동 경기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귀족의 아이들이 이기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기겠어요? 이 친구들은 16살이 될 때까지 충분히 어떻게 돼요? 조건들을 갖춰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롤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짜 평등한 것은 태어난 혈통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지 말고 능력에 따라서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게 굉장히 평등한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을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책을 읽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3배의 언어 능력이 발전한대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어릴 때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셨어요? 특히 아빠들? 왜 못 읽어줘요?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족의 아이들은 우리 중세 때로 치게 되면 계속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조차도 저 조건들을 아예 맞춰주지 않으면 굉장히 또 다른 굉장히 평등인 것 같지만 위험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치, 호모 폴리티쿠스가 된다라는 것들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들을 주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권리들에 대해서 내가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것들이 인간이 되는 것들이다, 시민이 되는 것들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건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의 권리는 어떠냐면 누구든지 다 일을 하잖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변호사도 일하는 건 거고, 판사도 일하는 건 거고, 의사도 일하는 건 거고, 노동자도 일하는 거 다 일하거든요. 교사도 일하는 거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어떤 그 권리들을 갖는 건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권리, 그 다음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권리, 안전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권이거든요. 노동권인데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다 노동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노동권만을 가지고 되겠느냐. 실업자도 있을 수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노령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의 시민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노동권을 가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민권도 가질 수 있어야지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된다라는 것들은 뭐냐? 그런 광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떠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말씀드린 대로 그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노동자들의 산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었을 때 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그 문제 제기가 되고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권이 내가 이제 이 토론의 강장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 토론의 강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우리가 서 있는 공간들인 거죠. 일터에 있는 공간들은 학교도 그렇고 저도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고 그런 곳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의 공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런 것들이 보장됐었을 때 그리고 저런 것들을 보장하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이 있을 때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내가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 이런 건 거예요. 요새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유연 안전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연 안전성. 이건 플렉시빌리티는 뭐냐면 유연성이에요. 안전성은 세큐리티거든요. 이걸 합친 건 거예요. 플렉시큐리티. 이렇게 합친 새로운 조합인데 이건 뭐냐면 노동시장을 그러니까 공장에서의 그 직장에서의 사람들을 이렇게 해고하고 채용의 조건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자는 거야. 이게 유연성이거든요. 그럼 안전성은 뭐겠어요? 그렇게 유연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또 잘리거나 아니 해고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가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면서 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이게 유연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서유럽의 구조조정들은 전부 다 유연 안전성에 기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여기서의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시장임금으로서 소득이 사회임금들이 보장이 되는 내가 여기서의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그다음에 은퇴를 하더라도 저쪽에 가게 되면 보존되는 것들이 전체 사회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유연 안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성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안정성 없는 유연성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아까 시민사회에서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광장이 열릴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런 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노령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선배 시민이 사는 집에 대한 얘기인데 이 노령은 아까 이제 일터를 상당 부분들 잃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사회적인 책임성들, 노령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나의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서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지 않나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3명의 노인들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데 첫 번째 노인이 늙은이고요. 두 번째 노인이 성공한 노인이고 세 번째 노인이 선배 시민으로서의 노인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정치적인 재앙들은 뭐고, 그 다음에 그가 호모 폴리티쿠스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들을 좀, 이제 결론 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위험에 대한 생각부터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위험이 정말 개인으로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뗏목과 구명정이라는 구조들 속에서 오는 건지 하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노동권을 가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민권도 가질 수 있어야지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된다. 우리가 노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늙은이로 알았을 때 하고 성공한 노인으로 알았을 때 하고 선배심에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성공한 노인으로 알았을 때 요행이 내가 몇 % 안에 드는 성공한 노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더 좌절을 하거든요. 난 성공한 노인 늙은이구나. 근데 내가 선배 시민이고 나도 이제 선배 시민의 원칙이 뭐예요? 후배를 돌볼 줄 아는 시민이거든요. 후배를 돌볼 줄 아는, 나와 나를 넣어서 공동체에 발언하고 후배를 돌볼 줄 아는 시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상당히 그의 삶은 그 할머니처럼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임금이라는 것들도 깨닫게 되고 사회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호모 폴리티쿠스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저는 이게 정치가 가능한 어떤 그 호모 폴리티쿠스가 가능한 것들이 광장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은 이제 광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정치하면 여러분들이 국회만 생각하지, 국회도 하나의 광장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거기는 극장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광장이래 갖고 어떤 그 우리의 진실된,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요구들이 거래가 되고 타협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권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광장은 우리의 원형으로서의 그 아고라라는 그리스의 어떤 그런 광장인데, 저 광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호모 폴리티쿠스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일에 관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디어트라고 그 사이는 다 얘기를 했다는 건 거예요. 특히 저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그 원로회라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있었다는 건 거예요. 그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길을 묻고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배 시민들이 저는 저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의 위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 건지, 이 광장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 건 건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 선배 시민이 굉장히 유리한 게 있어요. 왜 유리한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노인이 뭐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직장이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칠 때면 쳐봐 안 되는 건 거지.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인슈타인은 히틀러를 비판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미국을 또 비판하다가 미국의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권력한테 비난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선배가 얘기해 주지, 그럼 누가 얘기해 주냐? 나 같은 노인이 얘기해 주지. 젊은이들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 이게 첫 번째 이제 근거인 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근거는 사람 수, 쪽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베이비부모 있잖아요. 베이비부모가 55년생인데 이 양반들이 63년생까지가 베이비부모인데 요 베이비부모가 14.5%거든요. 인구가 14.5%면 고령화 사회, 요 인구만을 가지고. 근데 요 양반들이 지금 이제 몇 세가 되기 시작했어요? 60이 넘었잖아요. 63년생이. 근데 금방 노인 세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보면 노인들의 그 지혜로움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고요. 제가 얘기하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상태로 한국의 노인들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버팅겨낼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사는 노인들한테 최소 소득이 얼마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느냐를 조사한 통계가 있거든요. 얼마 같으세요? 최소 190만 원이더라고요. 190만 원. 평균, 그래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27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190만 원, 270만 원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느냐, 이런 건가요? 더 나아가게 되면 의료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노인들이 호모폴리티스크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들의 필요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필요들을 가지고 갈 때 저 같은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건가요? 나도 노인이 되게 되면. 그래서 독일의 은발의 표범당이 있어요. 은발의 표범. 은발의 표범은 이제 은발이겠지. 은발의 표범당인데, 은발의 표범당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입해요. 너 왜 가입하니? 그랬더니,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도 곧 노인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공한 노인은 혼자서 자기 가족과 자기를 준비해요. 여기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광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저기 이제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강의들 속에서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생존에서 실존, 그 실존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이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내가 어떻게 지을 것이냐, 어떤 태도와 어떤 철학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광장에 우리들이 이제 모였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배 시민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